산도가 높은 과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과수하시는 분들께서 NK를 한 가지 비중으로 가시는 거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화기부터 개화기까지는 질소랑 칼슘 위주로 주시고, 착화기부터 수확전까지는 질소 이상 칼륨을 분시하시는데 질소는 좀 줄이시고 칼륨을 늘리시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게 된 야라의 박세진 팀장입니다. 복숭아 얘기할게요. 요거 어쨌건 제일 복숭아 키우면서 제일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수확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당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뭐 다른, 그러니까 또 더 신경 써야 될 거 있을까요? 그러면 수확량이랑 당도 정도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싶다고 하면은 저장성이랑 관련된 조금 뭐 흠집도 덜 났으면 좋겠고, 흠집이 나는 거에도 좀 강했으면 좋겠고, 내성도 강했으면 좋겠고, 저장도 조금 돼가지고 로드샵에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유통이 활발하게 잘 오래 갔으면 좋겠고, 세 가지 정도 한번 집중해서 어떤 양분을 어떤 시기에 넣어줘야지 수확량도 올라가고 당도도 올라가고 저장성도 좋아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외국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르쳐준 걸 제가 정리해서 왔는데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선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붕소, 구리, 철, 망간, 아연을 다 넣어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양분을 골고루 다 넣어야지 수확량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질소를 더 넣어주면 수확량이 증가합니다. 인산을 더 넣어주면 수확량이 증가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마그네슘을 많이 안 넣으셨으니까 마그네슘만 보충하면 수확량이 더 나옵니다. 이런 거는 사자들이 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나무기 때문에, 그리고 식물이기 때문에요, 모든 양분을 밸런스 있게 균형 갖춰서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숭아 재배 패턴 보시면 아까 그 연구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구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뭐 복비 정도 깔고 퇴비 정도 깔고 나중에 NK 추비하고 아니면 나중에 황산가리 추비하고 이런 패턴으로는 사실 복숭아의 최적의 수확량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감히,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렇게 인건비도 비싸고 날씨도 제대로 안 되고 뭐 가뭄 있고 이런 나라에서 질소인산 질소인산 가리부터 칼슘, 마그네슘, 황, 그리고 모든 미량 원소들 이런 걸 다 챙겨줘서 넣는 사람은 저는 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를 반드시 챙겨서 넣어야 한다. 근데 이거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밑바닥에 까는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주로 주는 제품들, 미량 원소가 포함된 복합 제품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들은 조금 비싸겠죠. 단지 야라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를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게 얼마만큼 줘야 되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소, 인산, 가리, 그리고 칼슘, 황, 마그네슘, 요렇게는 많이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냥 미량이라고만 쓸게요. 미량이라 하면 철도 있고 아연도 있고 붕소도 있고 뭐 몰리브덴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그렇겠죠. 이 스케일 차이를 1000배에서 10,000배, 사실 10,000배까지 가긴 힘들고요. 한 1000배에서 5000배 정도, 내가 밭에 질소를 20kg을 1년 동안 주고 있다면 1000배 적게 미량 요소 20g이 되겠죠. 20g 정도의 미량 요소가 들어갈 수 있게 과원을 조성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미량 요소 결핍도 예방할 수 있고 최적의 수확량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유명한 비료 중에 하나가 21 복합이잖아요. 21, 17, 17. 그거를 간단하게 20%, 20%, 20%라고 할게요. 그럼 20%가 다량 원소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20%가 다량 원소가 들어가니까 미량 원소는 몇 퍼센트가 되냐면 1000분의 1이니까 0.2%. 0.2% 정도만 들어가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 20, 20만 보시지 말고 20, 20, 20 그 다음에 미량 원소는 0.2% 정도는 맞춰서 들어가고 있는지. 물론 거기도 차이는 있습니다. 철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몰리브덴은 되게 조금만 들어가도 되고 구리도 조금만 들어가도 되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건 우리 20%짜리 비료를 쓸 때는 최소한 0.2%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부터 체크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도로 넘어갈게요. 이제 총 환원당을 얘기하는 거죠. 토탈 솔러블 솔리드라고 하는데, 이 수치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 수치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환원당이라고 해서 당도와 산도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산도가 높은 과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 왜요? 산도가 높은 시큼하니까?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산도가 높은 과일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예? 뭐 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지만 말씀하신 게 어차피 나중에 당으로 변환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도가 높다고 해도 그 나중에 이제 수분 공급이랑 연관지어서 당으로 변환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TSS라는 단위를 쓰는 거고 당도랑 산도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얘네를 높일 수 있는 게 되게 의외예요. 가리는 다 아실 거예요, 가리 넣어주면 달아진대요. 가리 넣어주면 산도도 올라가고 당도도 그러니까 가리 넣어주면 나중에 어쨌건 달아진대요. 근데 얘 되게 의외 아니에요? 얘가 뭐냐면 쭉 따라가 보시면 질소입니다, 질소 주면 달아진다라는 거 이거 믿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거 거짓말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 질소가 너무 없으면 당도가 그죠? 맞습니다. 네. 질소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정답인 것 같고 질소를 넣어주면 달아질까 안 달아질까는 되게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질소를 많이 넣게 되면은 안 달아지긴 합니다, 사실 진짜. 질소랑 당도는 반비례하긴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어느 시기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생육 초중반과 생육 후반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생육 초중반의 질소의 쓰임새와 생육 후반의 질소의 쓰임새를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 질소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한번 쭉 따라가시면 꽃필 때 과일이 발달될 때 그러니까 과일이 발달된다는 얘기는 비대하면서 착색되고 당도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수확기도 뭐 결국에는 이제 과일이 발달되는 과정인 거죠. 요 정도를 이제 중기, 후기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수확 후에 나무 수치도 관리해야 되니까요. 초기, 중기, 후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질소 보시면 초기, 중기까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후기가 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질소랑 정반대인 게 바로 가리입니다. 가리 같은 경우는 생육 초기에 미량이 쓰이다가 중기, 후기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NK를 과수하시는 분들께서 NK를 한 가지 비중으로 가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NK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NK가 예를 들어 30, 0, 10짜리가 있고 10, 0, 30짜리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처음에 쓴 거는 질소가 많은 거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리가 많은 거잖아요. 왜냐면 NK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굳이 NK를 쓰고 싶으면 초기에는 질소가 높은 NK를 쓰셔야 되는 거고 후기에는 가리가 높은 NK를 쓰시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복숭아 자체가 그렇게 양분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질소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질소가 많이 들어가게 됐을 때 문제점은 당도가 떨어진다. 결국에 당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숙기가 지연된다. 영양생장이 계속된다.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키우는 영양생장이 너무 많이 지속이 되고요. 그거는 식물 호르몬에서도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질소가 들어가게 되면 식물 호르몬 중에 많이 생성되는 게 바로 옥신과 지베렐린이죠. 옥신 같은 경우는 신초 자체를 길어지게 만들고 지베렐린은 절간을 길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신과 지베렐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네가 시그널 자체를 받는 거예요. 그 신호를 받아서 나 지금 과일을 달 때나 과일을 키울 때가 아니라 내 몸집을 불려야 될 때라구나 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질소 투입량과 식물의 성장 호르몬 생성량은 비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생장이 치중되게 돼서 결국에 당도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기예요? 이 후기 시기예요. 그러니까 후기의 질소는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후기의 질소는 주시면 안 된다기보다 조금만 주셔야 된다. 아주 정량만 주셔야 되고 그 후의 양은 주시면 안 된다. 질소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고요. 여기서 신기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게 결국에 합계 부분 봐주실게요. 합계 부분 질소 125, 인산 30, 칼륨 180, 칼슘 120. 네, 요거까지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칼륨이에요. 180. 3,000평 기준으로 180kg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2등이 질소입니다. 125. 그리고 3등이 놀랍게도 칼슘이라는 거. 120kg 칼슘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칼슘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12 패턴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칼륨을 제일 많이 줘야 되고 그 다음 질소를 많이 줘야 되고 그 다음 칼슘도 많이 줘야 된다. 칼륨과 질소, 칼슘 정도만 구분을 하고
얘네 이제 친구들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친구들 나누기 전에 이거 먼저 보실게요. 자, 나무가 먹는 양은 칼륨이 제일 많아요. 180, 그리고 질소가 125, 그리고 칼슘이 120. 이게 나무가 먹는 양. 이제 과일이 실제로 먹은 양 보시면은 칼륨이 여전히 많네요. 2.3, 그리고 질소는 1.4. 조금 애매한 게 인산 부분이랑 칼슘 부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칼슘을 120kg 먹었는데 과일은 칼슘을 0.2kg 먹었다는 거고요. 나무는 인산을 30kg 먹었는데 과일은 인산을 0.2kg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먹은 양은 인산이 훨씬 적거든요. 과일에 들어가 있는 양은 인산이랑 칼슘이랑 똑같습니다. 숫자에 주목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어차피 이건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경향만 보시면 되는 건데, 칼슘을 인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는데 실제로 지금 내 뱃속에 들어있는 양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나무가 칼슘을 인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든 먹었는데 나무 열매에 들어있는 인산이랑 칼슘의 양은 똑같대요. 그럼 이 얘기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산이 과일로 잘 간다라는 걸까요? 칼슘이 과일로 잘 간다라는 걸까요? 인산이 과일로 훨씬 더 잘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부분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체내 이동성, 인산이 칼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한다. 우리 도장지 잡을 때 어떤 제품들 연면 시비하시죠? 보통 인산가리 하세요. 그죠? 왜냐하면 빠르니까 그런 거예요. 빠르니까. 결국 도장지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질소기가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요. 질소랑 싸워줄 친구들이 필요한 건데 질소랑 싸우게 만들려면 빠른 친구들이 싸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슘으로 도장지 잡는다는 분도 계신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산가리를 쓰셨던 거고요.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칼륨이랑 질소랑 인산 이런 애들은 하나 친구고요. 칼슘이랑 미량 원소 이런 애들도 친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눴냐면 체내 이동성으로 나눴습니다.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빠르게 이동하는 친구들, 밑에 있는 친구들은 느려요. 토양이 아니라 복숭아 나무 안에서 이 친구들은 되게 빠르게 이동을 하고 이 친구들은 굉장히 느리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느리게 이동하는 친구들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른 시기에 줘야 될까요? 늦은 시기에 줘야 될까요? 이른 시기에 주셔야죠. 우리가 복숭아 농사를 뭐 120일 진다고 했을 때 뭐 칼슘이랑 미량원소 같이 느린 친구들을 100일 차에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일 동안 어떻게 이동을 하겠어요? 느린데 밑거름으로 주셔야죠. 아니면은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주셔야죠.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니까. 그거 정리해 놓은 거예요. 칼슘은 수체 내부의 전류 속도가 되게 느리다. 그러니까 조기에 그리고 꾸준하게 공급하셔야 된다. 질소 인산 칼륨 같은 친구들은 빠르니까 필요한 시기별로 주면 된다. 질소 인산 가리는 빠르니까 이때도 주시고 이때도 주시고 이때도 주시고 수확 전에 이때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초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소 위주로, 후기에는 칼륨 위주로 주시는 거. 이것만 뭐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발화기부터 개화기까지는 저장량분이 소모된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발화기부터 개화기까지는 저장량분이 소모가 되고, 특히나 저장량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혓가루 자체가 저장량분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가 돼가지고요. 인산, 칼륨 수확 후에 감사시비로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수확 다 하고 나서 이때 인산이랑 칼륨은 쭉 가서 훈연에 발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개화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발화기부터 개화기까지는 질소랑 칼슘 위주로 주시고, 착화기부터 수확 전까지는 질소, 인산, 칼륨을 분시하시는데 질소는 좀 줄이시고 칼륨을 늘리시라 라는 거 적어놓은 건데 다 이해되시죠? 다 아시는 내용을 그냥 이론적으로 풀어서 얘기한 거니까요. 네, 질소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네요. 아까 질소 부분 얘기한 것 중에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 나올 테니까. 질소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 얘기했었죠? 당도를 높인다 낮춘다. 후기에 들어가는 질소는 반드시 낮춘다. 그죠? 하지만 후기에도 필요한 양만큼은 들어가야 되고 초기, 중기에 많은 양의 질소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니까 수확량도 늘리고 과일 크기도 늘리고 있어요. 그런 그래프예요. 질소 주니까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고, 질소 주니까 뭐 이렇게 수확량이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그래프예요. 질소 주니까 수확량 늘어나는구나.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습기가 지연이 되고 착색이 떨어지고 경도도 떨어지고 결국에 당도도 떨어진다. 진짜? 네. 질소를 많이 주니까 수확까지 걸리는 일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확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잘 성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질소를 많이 주니까 착색도도 떨어지고 있고요. 질소를 많이 주니까 경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도는 저장성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겠죠. 질소를 많이 주니까 열과도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이런 데이터는 제가 다 어쨌건 저희가 논문에서 갖고 온 거라 뭐 거짓말 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질소 많이 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근데 포인트는 얘입니다. 과잉 질소 공급. 요건 근데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과잉 질소 공급은 과수하시는 분들께서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십니다. 네. 최대한 질소질은 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요게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또는 생육 후반기 질소 공급. 요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생육 후반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 밭에 과잉 질소 공급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요건 제가 생각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생육 중기 후기에 질소를 많이 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것도 없으세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밑거름이나 뭐 발화전이나 아니면 뭐 꽃거름 위주로 뭐 패턴을 어떻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생육 초기에 복합비료 형태의 비료를 많이 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복합비료 형태의 비료를 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요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생육 후반기에 지금 질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생육 후반기에 질소를 안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무는 지금 생육 후반기가 돼서 질소를 먹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질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요소태 질소가 있고요. 암모니아태 질소가 있고요. 이제 질산태 질소가 있죠. 얘네가 이제 복숭아 나무가 많이 빨아먹어야 되는 애인데 밭에 얘를 뿌리잖아요. 얘를 뿌리면은 물이랑 유리아제라는 효소가 만나가지고 이 암모니아태 질소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냥 변환이 돼요. 밭에 뿌려놓으면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얘가 이제 또 질산화 세균의 작용에 의해서 얘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뭐 적어놓은 것대로 복숭아 나무는 얘 위주로 빨아먹죠. 복숭아 나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작물들은 얘 위주로 빨아먹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들이 쓰시는 비료, 복합 비료 어떤 제품인지 모릅니다. 뭐 맞춤 뭔지, 21 복합인지, 아니면 뭐 완효성 비료인지, 코팅 비료인지, 아니면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의 질소가 얘나 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싸니까요. 이거를 선생님들께서는 4월에 뿌리셨습니다. 4월에. 뭐 2월에 뿌리신 분도 있을 거고 4월에 뿌리신 분도 있을 거고 뭐 5월에 뿌리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뿌리신 분들은 이게 언제 다 변환이 될지 알고 뿌리신 건 아니죠. 뭐 몇 달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게 분해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4달 걸렸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게 7월, 8월이 됩니다. 이때 수확하셔야 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소 자체가 과잉되게 공급되는 것도 문제고 생육 후반기에 질소가 들어가는 게 더욱더 문제인데 생육 후반기에 질소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생육 후반기에 비료를 뿌렸다는 얘기도 있지만 내가 뿌린 비료가 나무가 이용될 때까지의 시간이 생육 후반기까지 소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나 이거 형태를 뿌리셔서 뭐 운 좋아서 4월 달에 뿌린 게 4월 중순에 모두 다 이용이 됐어요. 그럼 그거 쓰셔야죠. 그거 쓰세요. 싸고 좋은 제품이니까. 그런 보장을 아무도 못 하실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요? 실험실에서도 그나마 실험실에서 온도, 습도, 그리고 질산화 균의 농도, 뭐 밀도 그런 거 다 재고선 체크를 했을 때 그러면 20도의 토양에서는 한 2주가 소요가 되고요. 뭐 15도의 토양에서는 4주가 소요가 됩니다. 뭐 지금 여기서는 아무도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특히나 과수류 같은 경우 생육 후반기에 질소를 반드시 비절시켜야 되는 과수류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질소를 사용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조금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지호적인 작용도 조금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요소태는 솔직히 진짜 별로고요. 암모니아태는 일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질산태 형태, 질산태를 베이스로 하는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야라 같은 경우는 질산태랑 암모니아태 비율을 한 50% 정도로 맞추는 게 공시가 돼요. 요거는 아예 그냥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질산태 비율을 공시를 안 해줍니다. 좀 안 해주는 형태가 있고 그 자료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부가적으로 제가 한 1분 정도만 요소태랑 암모니아태랑 질산태랑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소태, 암모니아태, 질산태 분해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과수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질산태를 쓰셔야 된다. 생육 후기에 질소가 안 들어가게. 그거 외에도 일단 첫 번째로 암모니아 가스, 질소가스 들어보셨죠? 질소가스 위산 가스 나온다고.
가스 나온다고. 가스 나오는 과정이 이게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나와요. 그 말은 분해될 필요가 없는 얘 있죠, 얘. 얘는 가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옛날 농법에서는 밑거름하고 뭐 밭 로터리 막 이렇게 충분히 돌린 다음에 뭐 한 달 동안 밭 부숙 충분히 시킨 다음에 그 다음 꽂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가스 날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스가 날아가는 거, 이 분해 과정에서 날아가는 거니까 얘는 가스 하나도 안 날아갑니다. 사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꽂은 다음에 이런 형태의 비료를 뿌리는 데도 되게 많아요. 밑거름 개념으로. 그거 낭비하기 싫어서. 가스가 날아간다는 게 사실 가스 날아가면서 작물에 데미지를 끼치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가스가 날아가는 건 질소질 성비가 낭비가 되는 거죠, 낭비가. 내가 100kg 질소를 공급을 했는데 한 20kg이 날아가 버리면 80kg밖에 땅에 안 남잖아요. 이런 차이, 이제 가스가 휘산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산성화도 되게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산성화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가 분해되는 과정에 산성화가 돼요. 얘는 산성화가 안 돼요, 아예. 가스도 안 날아가고 산성화도 안 돼. 분해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비싼 거예요. 얘가 작물에 좋은 거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가스 날아가고 산성화된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과정에서 산도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이 과정에 산도가 한 2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 이 과정에 산도가 한 4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도가 2 정도, 그러니까 산도가 2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좀 제가 비유를 한 거예요. 어쨌건 산성화가 됩니다. 무조건 산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양분의 고정 정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땅은 마이너스고요. 얘는 플러스입니다. 얘만 마이너스입니다. 복숭아 나무가 빨아먹어야 되는데요. 잘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 되니까 질소질 성비가 또 낭비가 되고, 그걸 또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밭에 이씨가 높아져 있다, 염류가 집적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아까 제가 가스 나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가스 날아가는 거. 질소가 요소태, 암모니아태, 질산태가 있었고요. 그 중에 가스 안 날아가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기억나시죠? 질산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자, 얘는 야락 거예요. 야락 거고요. 야락 거 질산칼슘입니다. 칼슘이랑 질산태 질소랑 같이 공급하는 거. 얘는 컴플렉스라는 야락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비료, 질소인산 가래 다 들어가 있는데 미량원소도 들어가 있는 복합비료입니다. 황, 마그네슘, 미량원소 다 들어가 있고. 요거 이제 요소는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이거는 비밀로 할게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주세요. 가스가 나가면은 이 노란색이 파란색이 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 아닌 게 실제로 그 질소 가스 검출기를 독일에서 팔아요.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53시간 동안 지켜봤거든요. 더 지켜볼 수도 있는데 53시간 동안 지켜보니까 노란색이죠. 노란색이고요. 파란색 엄청 많이 나오죠. 요소라서 그래요. 아마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비싸가지고 그냥 그만했어요. 절반밖에 안 차긴 했지만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 말 자체는 질산태보다 암모니아태나 요소태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그럼 이것도 생육 후반기에 질소의 비저를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제 산성화에 대해서 그래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토양, 입단화된 토양, 우리가 클로이드라고 하는 그 토양 입자입니다.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양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토양, 흙 알갱이는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칼륨 있고, 앞으로 이 칼륨은 K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도 있습니다. 칼슘은 CA라고 쓸게요. 그리고 마그네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Mg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량원소 중에 막 철도 있고 뭐 알루미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미량원소니까 그냥 T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토양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칼륨도 구멍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다고 했을 때 구멍마다 뭐 칼륨도 달라붙어 있고 칼슘도 달라붙어 있고 뭐 여긴 또 고토도 달라붙어 있고 뭐 미량 요소도 달라붙어 있고 뭐 칼륨도 또 달라붙어 있고 이게 아주 건강한 토양이죠. 이 건강한 토양에 이제 복숭아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이제 칼륨도 빨아먹었다가 칼슘도 빨아먹었다가 뭐 이렇게 미량 원소도 빨아먹었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주 건강한 토양. 근데 이제 산성화된 토양은 똑같이 이렇게 토양이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면은 아까 자리가 8개 정도 있었죠? 이 산성화된 토양을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여기에 빼곡하게 H라는 애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얘네는 식물이 안 먹어요. 먹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쓸모가 없어요. 물로도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어서 얘는 식물이 아무 거의 기능을 못해요. 아까는 빈 공간이 8개나 있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비료로 주신 게 이 빈 공간에 저장이 됐었거든요. 보비력, 그죠? CEC, 양이온 치환 용량이 높으니까 이게 빈 공간에 차곡차곡 보장이 됐었는데 산성화가 된 토양이니까 내 밭의 산도가 막 기술센터에서 재보니까 pH가 막 5.5야 막
5.6이고 뭐 4.8이고 뭐 5.29 뭐 이래요. 산성화가 된 토양은 이미 빈 공간이 2개밖에 없어요. 칼륨 여기 달라붙고 칼슘 여기 달라붙고 나머지 뭐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친구들은 다 지하수로 용탈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토양 산성화는 비단 산성화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양분들의 그 효율이 pH 레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토양 산성화가 되면은 무슨 뭐 인산 흡수율도 떨어지고 무슨 뭐 기타 금속 미량 요소의 흡수율도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토양의 보비력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성화는 반드시 방지를 해야 되고 굳이 이걸 질소에서 말씀드린 이유 하나가 이제 질산태 질소는 토양 산성화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 여기도 적어놨네요. 질산태 질소가 암모니아태 질소보다 좋다. 질산태 질소는 무독성이다. 가스도 안 나오고 pH도 안 떨어뜨리고 그리고 효율적인 질소 공급원이다. 낭비도 없이 바로바로 흡수가 되니까 후반기까지 가지도 않는다. 과수는 질산태 질소를 선호하고 있다. 예, 수확량 자체, 수릇 일드 수확량입니다. 수확량. 똑같은 양의 질소를 주는 거예요. 질소를 밭에다 240kg 줬는데 240kg을 어떻게 줬냐? 자, 노란색만 볼게요. 노란색.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노란색 보시니까 이 노란색은 240kg 밭에다 준 겁니다. 똑같이 질소를. 어떤 나무에는 240kg 주고 질소, 이 나무에도 똑같이 240kg 질소 주고, 이 나무에도 똑같이 240kg 질소를 줬습니다. 질소를 똑같이 줬으면 수확량이 똑같아야 될 텐데 실제 수확량이 1, 2, 3 가면 3이 더 많아지게 되죠. 질소는 똑같이 줬는데도 얘가 더 수확량이 많아지게 되는 게 왜 그런가 따지고 보니까 얘는 80% 한 180kg은 암모니아태로 180kg은 암모니아태로 60kg은 질산태로 얘는 50, 얘는 한 120kg은 암모니아태로 120kg은 질산태로 얘는 반대로 질산태를 더 많이 60kg은 암모니아태로 180kg은 질산태로 저 앞에서 떠든 질산태 좋다고 한 애를 많이 넣어주니까 확실히 수확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네. 과수의 수확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확량도 증가한다고 하고 대가 생산시킨다고 하고 착색도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인산은 성숙이랑도 되게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기가 지나는 겁니다. 초기, 발화기, 개화기, 비대기, 성숙기, 수확 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거고 질소는 기억나시죠? 초기에 많이 쓰이다가 꺾어지다가 후기 이런 모양으로 가잖아요. 그죠? 칼륨은 반대로 그죠? 칼륨은 이렇게 점점 증가하다가 이렇게 후기에 많이 쓰이게 그죠? 인산은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과장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일정하게 돼요. 꾸준하게. 한국 농법서도 제가 연구소장님 앞에서 한국의 농법서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외람되긴 하지만 보통 이런 패턴으로 가죠. 질소랑 인산이랑 가리랑 있고 이게 밑거름 그리고 1차 추비, 2차 추비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질소는 밑거름에 한 50% 주세요. 그리고 1차 추비할 때 한 30% 주세요. 2차 추비할 때 한 20% 주세요. 이렇게 해서 100% 맞추세요. 이렇게 보통들 패턴들로 그렇게 나오고 가리는 반대죠. 처음에 한 25% 주시고 그 다음 한 35% 주시고 마지막에 한 40% 주십시오. 질소랑 정반대. 대부분 이렇지 않나요? 연구소장님? 대부분 그 복숭아뿐만 아니라 다른 과수나 아니면 원예작들이 다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인산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백빵빵으로 갑니다. 백빵빵. 요거는 얘랑 비슷하잖아요. 요것도 얘랑 비슷하잖아요. 요거는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산은 이렇게 꾸준하게 필요한데 인산을 100, 0, 0을 왜 넣어줘야 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인산뿐만 아니라 양분을 흡수하는 부분은 신초잖아요. 백색의 새 근이잖아요. 새로 나온 근. 옛날에 오래된 근들은 결국에 양분을 많이 흡수한다기보다는 식물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니까 백색의 새 근이 얼마나 많이 뻗어 있어야지 양수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냐 효율이랑 관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양분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뿌리 근처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점적을 하시건 쿨러를 돌리시건 옆면 시비를 하시건 토양에 살포를 하시건 복숭아 밭에 가셔가지고 삽으로 호미로 흙을 파셔가지고 거기다 주시는 게 아니라 땅 위에다 살포하시는 거니까 그럼 땅 위에 있는 양분이 얼마나 잘 이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뿌리 근처로 가는지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산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인산은 거의 이동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2mm밖에 이동을 못한대요. 2mm.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사실은 아닙니다만
좀 과장해서 말하면 여기 복숭아나무가 있으면은 질소는 뭐 여기 있어도 이동이 된대요. 칼륨도 여기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동이 된대요. 근데 인산은 여기 있으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쪽으로 흡수가 잘 안 돼. 뿌리 쪽이 없으니까 뿌리가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산을 잘 주기 위해서는 300평에 몇 주 정도 심으세요? 300평에 30주, 한 2000평 농사 지신다고 하시면은 한 200주 있으시면은 인산 주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밭에 호미 들고 가셔서 여기 이렇게 땅으로 조금씩 파신 다음에 비를 놔주시면 돼요. 200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000평 하시는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동도 안 되는 거 뭐하러 주기적으로 분실을 하냐. 그냥 한 번에 주자. 어차피 한 번에 주건 분실을 하건 어차피 흡수가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 캐치가 빠르신 분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그래 이동을 잘 못하잖아. 네 말대로 땅 위에 인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며.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산을 정말 그러니까 녹여서는 조금 있다 가고 인산을 정말 많이 그리고 정말 빠른 시기에 뿌리자. 이거를 인산을 한 3년 후에 쓸 거를 생각하고 뿌려놓자.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다 보면 언젠간 여기 도달해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조금 더 선진적인 생각. 아예 녹여서 주자. 녹여서 주면 물이랑 같이 이동하지 않겠냐. 그죠? 인산을 주는 방법이에요. 미리. 두 번째, 녹여서. 잘 따라와 주세요. 인산을 잘 주는 게 중요하니까. 인산 주면은 대가도 생산되고 수확량도 증가하고 착색도 좋아지고 성숙도 좋아진다잖아요. 그럼 인산을 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산은 이동을 잘 못하니까 저도 의미가 없다면서요. 저도 의미가 없으니까 이동을 못하니까 미리 주자. 물에 녹이건 산에 녹이건 어쨌건 녹여서 주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 우리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미리 주자가 틀린 이유는 인산의 불용성 때문에 틀립니다. 아까 산도 기억나시죠? 산도. 중성이라고 할게요. pH 7. 여기보다 떨어지는 5. 여기보다 높은 9. 여기는 이제 산성. 여기는 알칼리성 혹은 염기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산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산이랑 철이랑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엔간하면 안 떨어집니다. 알칼리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산이랑 칼슘이 달라붙고요. 얘도 엔간에선 안 떨어집니다. 미리 인산을 정말 미리 많이 주더라도 내 과원이 산성 토양이면은 철이랑 달라붙어서 어차피 흡수가 안 되고요. 내 과원이 알칼리성 토양이면은 칼슘이랑 달라붙어서 어차피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인산도 흡수가 안 되지만 철도 흡수가 안 되고 있고 인산도 흡수가 안 되지만 칼슘도 흡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미리 주는 거는 틀려요. 인산이 불용성이라. 녹여서 주는 건 왜 틀리냐면 인산을 우리가 구분할 때 수용성 인산이랑 구용성 인산으로 구분을 하죠. 네, 수용성 인산은 물에 녹는 거고 구용성 인산은 구연산에 녹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인산비로 쓸 때 뭐 과석도 쓰고 용가린도 쓰고 용성인비도 쓰고 토마스 인비도 쓰고 뭐 1인산 칼슘 뭐 차인산 칼슘 차아인산 칼슘 막 그런 거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쨌건 물에 녹건 구연산에 녹건 간에 인산은 녹으면 그냥 무조건 정인산이에요. 얘네 자체는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산성 토양에서는 철이랑 달라붙고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칼슘이랑 달라붙는다는 거. 내 눈에는 얘네가 수용액 상태예요. 인산을 녹였으니까. 녹였다 뿐이지 어차피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알갱이 인산이나 가루 인산이랑 똑같은 기작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질소, 인산, 칼륨이 있다고 했을 때 질소는, 인산은, 칼륨은 땅에서 이동하는 기작이 다르거든요.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기작이 다른데요. 얘는 이제 집단 유동으로 움직이고요. 가루도 마찬가지로 집단 유동으로 움직이고요. 인산은 이제 확산으로 움직입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은 집단 유동 같은 경우는 물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고랑 따라서 이동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보트 같은 거네. 보트 타기. 이제 확산은 뭐냐면은 그 방구 꼈을 때 냄새 나는 거거든요. 보트가 방구 꼈을 때 냄새 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물길 따라서 이동하는 거는 온도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주건 여름에 주건 뭐 봄에 주건 물만 있으면은 질소랑 가리는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 확산은 온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확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흡수, 얘네 이동하는 기작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건 인산을 물에 녹여서 주시는 거, 산에 녹여서 주시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돌고 돌아서 결국에 지금 인산은 무슨 얘기가 하고 있냐면 인산은 이동도 잘 안 하고 불용성도 강하고 하니까 이렇게 백빵빵을 주는 거를 우리가
권장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냐? 결국에 돌고 돌아서 제 생각은 틀립니다. 어쨌건 복숭아가 인산을 요구하는 건 요거기 때문에 분명히 틀리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그럼 틀리다고 얘기했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도 필요한 인산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안이 바로 이 폴리인산이라는 친구인데요. 폴리인산은 그냥 일반적인 정인산과 다르게 일단 불용화가 안 되고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적인 예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토양 내 인산 함량, 이제 복숭아 농사를 지면서 시간이 지날 때 인산 함량을 보시면은 얘는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죠. 이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파란색 친구가 정인산입니다. 정인산. 선생님들이 쓰시는 인산. 땅에 인산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복숭아로 인산이 안 들어갔다. 그대로다. 왜냐하면 불용화됐고 이동도 잘 안 되니까. 근데 초록색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인산 같은 경우는 폴리인산을 쓰시라. 박사님 질문입니다. 네. 결국에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토양의 지온에 따라서 진짜 질소인산 가리의 흡수율이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아까 제가 너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해서 좀 오해가 생겼던 것 같고 그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되고 두 번째 질문이 녹인 형태의 관비 재배가 진짜 효과가 없냐. 그 두 가지 다 대표님이 정말 맞는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빨리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인데 지온이랑 양분의 이동성의 관계, 그죠? 두 번째 질문은 수용액과 수용성 제품, 그러니까 액상 제품과 고형 제품의 차이, 그죠? 이 두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온이 높을 때 이동성이 증가합니다. 분명히 맞고요. 수용성 제품이 고형 제품보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관비 재배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질소인산 가리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제가 드린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요. 당연히 수용성 제품이 고형 제품보다 좋죠. 이미 녹는 과정이 보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물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뭐 나무당 예를 들어 100리터의 물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이 100리터 중에 50리터는 제품을 녹이는데, 고형 제품을 녹이는데 사용이 될 거고요. 나머지 50리터는 나무에 흡수가 되거나 지하수로 침출이 되겠죠. 용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수용성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럴 위험이 없죠. 그냥 물에 녹은 형태로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분시가 훨씬 더 가능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토경으로 이렇게 100kg을 뿌려 놓는 것보다는 수용성 제품, 관주 제품을 물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20번 나눠가지고 5kg씩 20번, 1kg 나눠서 1kg씩 100번, 뭐 4kg 나눠서 4kg씩 25번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 질소 인산 가리의 집단 유동과 확산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인산 부분을 너무 강조하려고 대충 말씀드렸는데 확산은 당연히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요. 집단 유동도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잖아요. 유동 안에서도 그 물 안에서도 질소랑 가리 분자의 운동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온이 높고 가온을 하게 되면 양분의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인산은 진짜 흡수가 잘 안 된다. 인산은 잘 이동이 안 된다. 특히나 저온 토양에서는 더 이동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물에 녹였건 산에 녹였건 어쨌건 인산은 질소랑 가리랑 마그네슘 그런 애들에 비해서 훨씬 더 흡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폴리인산을 쓰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생략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러면 인산까지 넘어갔고 가리하고 칼슘 한 다음에 빠르게 연면시비 내용이랑 관비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그죠? 가리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그죠? 가리 되게 중요하고요. 가리 주면은 대가가 생기고 가리 주면 달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 자세한 기작은 그냥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럼 가리를 뭘 줘야 되냐 정도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리에 이제 염화가리 있고 질산가리 있고 황산가리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리 뭐 쓰세요? 염화가리 쓰지 마세요. 이거 안 좋습니다. 염화가리 쓰면은 염류 집적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낙과가 되게 많아져요. 과피의 마감 상태도 되게 안 좋아지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면 우리는 염화가리 안 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지금 염화가리 다 쓰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쓰시는 제품들 비료 자체가 암모니아나 요소태 질소니까 후기의 질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리가 대부분 이제 염화가리 베이스의 제품이어서 지금 제품을 쓰시고 있는 그 영양관리에서 대부분 염화가리를 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복숭아 쪽에는 얘네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요.
뭐 굳이 따지면 그리고 질산가리는 아무래도 질소랑 같이 들어가니까 초중기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황산가리는 중후기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가리 자체가 달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도 했지만 황도 당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황산가리는 조금 더 당도 쪽에, 중기, 후기 쪽에 치중하셔가지고 웬만하면 황산가리 쪽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관비재배 이점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 관비재배로 야라 제품 중에 하나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야라 레가라는 제품인데요. 15, 15, 15 제품이 있고 9, 5, 26 제품이 있고요. 뭐 질소 인산 가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소 인산 가리만 보지 마시고 마그네슘은 들어갔는지, 황은 들어갔는지, 미량요소 들어갔는지 들어가 있고요. 놀랍게도 얘는 황이 15%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더 놀라운데요. 얘는 황이 32%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가리에 염화가리가 하나도 없다, 다 황산가리다. 그거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칼슘인데요. 아까 제가 칼슘이랑 미량원소는 초기에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칼슘이랑 인산이랑 나무가 먹은 양은 칼슘이 훨씬 더 많은데 과일에 집적되어 있는 양은 칼슘이 훨씬 더 적은 걸로 봐서, 아, 과일까지 진짜 잘 안 들어가는구나, 진짜 잘 안 들어가니까 정말 초기에 줘야겠다라는 거고, 지금 뭐 밭에 산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주시는 석회 계통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칼슘 아닙니다. 그런 애들 칼슘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시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은 그냥 밭의 pH를 교정하려고 주시는 거고, 실제로 석회 유황이라든가 석회 같은 애들은 칼슘이 들어있긴 한데요. 이거 1kg 녹이려면은 물이 500리터, 물이 6만 리터 필요하대요. 안 녹는다는 거거든요. 녹아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녹아야지 먹잖아요. 그럼 이 중에 녹는 애들 보면은 1kg 녹이려면 1리터, 1kg 녹이려면 1.3리터 잘 녹습니다. 이런 애들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을 초기에 연면시비가 아니라 관주로, 연면시비가 아니라 토양 살포로 반드시 초기, 중기에 칼슘을 챙기셔야 된다. 어떤 친구들을, 이 두 친구를 보시면은 첫 번째 친구는 질산칼륨이고 두 번째 친구는 염화칼륨인데, 이건 정리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산칼륨 주셔야 되겠어요? 염화칼륨 주셔야 되겠어요? 질산칼륨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화칼륨은 염화가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염소 들어가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 염류 집적도만 높이게 되잖아요. 염류 집적도가 높아지면 복숭아는 특히나 낙과가 많이 생기게 되고, 염류 집적도가 높아지고 염소가 많이 들어가게 된 복숭아는 특히나 과피의 마감 상태가 좋지 못하게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용성, 똑같은 수용성 제품이긴 하지만 질산칼륨 쓰셔라 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요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수용성, 물에 녹여가지고 주는 게 나쁘냐? 아닙니다. 물에 녹여서 주시라고 저는 적극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비단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분의 효율 때문만이 아니라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고, 물 사용량도 감소시키고, 비해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수확량도 증가시킬 수 있는 재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정도만 신경을 쓰시더라도, 실제로 그래프 자료 보면서 말씀해 드리면, 토양에 그냥 비료를 뿌리고 물 대주는 거 처음에 양분 많이 들어가죠. 중기에도 양분 많이 들어가죠.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는 복숭아 나무가 양분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양분 요구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마지막에 지금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관주 재배를 하게 되면 물에 녹여가지고 제품을 물과 함께 꾸준하게 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면은 필요한 양만큼 줄 수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양분 이용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림도 좀 재밌는 그림인데, 그냥 스프링클러로 물만 줬을 때, 점적으로 물만 줬을 때, 그리고 비료랑 물을 같이 줬을 때, 그러니까 비료를 땅에다 뿌리고 쿨러를 돌렸냐, 뭐 점적을 호스를 깔고 점적을 했냐, 아니면 위에다 무슨 뭐 이렇게 점적 관 같은 거 달아서 똑똑똑 떨어뜨렸냐, 뭐 관주를 했냐 보시면은 양분의 분포 자체가 다릅니다. 스프링클러는 표토에 너무 많아요. 아까 표토 양분만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었잖아요. 유리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점적도 마찬가지로 심토에 조금 있긴 하지만 너무 몰려있는 경향성을 보실 수 있죠. 아무래도 물방울이 떨어지는 패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관주를 했을 때는 균일하게 양분이 심토랑 표토에 다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분 이용 효율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양분 이용 효율인데요. 요거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소 같은 경우랑 인산 같은 경우만 비교를 해도 질소가 효율이 훨씬 더 좋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질소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효율이 언제 제일 좋냐면 질소는 관주했을 때. 야, 95% 효율. 100kg 뿌리면은 95kg이 다 나무에 이용이 되는 효율도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질소를 뿌리는데 땅에다 뿌리고 분수로
호스로 관주를 했을 때는, 호스로 관수 물만 줬을 때는 효율이 50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50kg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지하수로 지금 가고 있는 모양들 보실 수 있었잖아요. 표토에만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주가 질소 효율이 훨씬 더 좋다. 마찬가지로 인산도 마찬가지예요. 효율이 훨씬 더 좋은 거 보실 수 있고, 가리도 효율이 훨씬 더 좋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 때문에. 그러니까 양분 이용 효율 때문이라도 관주를 하셔야 한다. 물 사용량이랑 노동력 감소는 뭐 굉장히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마토 1kg 수확하기 위해서 땅에다 뿌리고 물을 대줬을 때는 60리터 물을 대줘야 되는데, 관주를 했을 때는 물을 30리터만 대주면 되더라. 왜 그럴까요? 비료를 안 녹여도 되니까. 이미 비료가 녹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비료를 녹이는 것 자체가 의외로 꽤 많은 물을 소요를 하거든요. 고형 비료를 녹이는데. 물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도 뭐 감소할 수 있겠죠. 비료 뿌리는 노동력 자체. 그것도 내 일이니까요. 수확량 증가는 그냥 그림으로 샥 보고 넘어갈게요. 보시니까 스프링클러로 물 대주고 점적으로 물 대주고 비료를 물에 녹여서 같이 했을 때 수확량이 25% 증가하고 있고요. 감자의 경우. 딸기, 당근, 감자, 수박, 하우스 오이, 하우스 토마토 전부 다 관주, 파랑색이 땅에다 비료 뿌리고 물 대준 거, 이 주황색보다 수확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FAO에서 퍼온 자료인데요. 옥수수, 수박, 포도 쭉 가가지고 이제 콩까지 보면은 증가율이 이렇게 나와요. 관주로만 바꿨는데. 비료 종류도 바꾼 것도 아니고 비료 공급 양이 바꾼 것도 아니에요. 비료를 땅에다 뿌렸냐, 녹인 다음에 물이랑 같이 줬냐, 그것만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이렇게 높게 나와요. 그 프로그램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데, 프로그램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 제가 잘라서 만들고 야라가 잘라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숭아가 먹어야 되는 양분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연구한 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만든 거고요. 모든 양분이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개화기, 유각이 보시면은 공급량 이 정도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를 공급할 건데 또 양분마다 흡수 효율이 다른 거 아까 배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수치 흡수가 이 정도 될 거다. 근데 실제로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쓴 논문을 보니까 이 정도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뭐 거의 비등비등하게 주고 있다. 거의 비등비등하게 주고 있다. 거의 비등비등하게 주고 있다. 라는 게 프로그램의 논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표준 프로그램이고, 조생종 키우시는 분, 중생종 키우시는 분, 만생종 키우시는 분 다르잖아요. 소장님께서 그걸 의뢰를 하셔가지고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별로 다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는 제품은 토경용 복합비료 하나 들어가고, 물에 녹이는 관주용 비료, 물에 녹이는 관주용 비료, 무기에 녹이는 질산 칼슘 비료, 그리고 얘가 되게 좋은 폴리인산,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인산 비료, 그리고 연면 시비까지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자신있게 이걸로 시작을 하시면은 뭐 추가적으로 연면 시비 하시는 거니까 퇴비, 뭐 유기물 그런 거 말고 영양제 있죠, 영양제. 영양제도 쓰지 마시고 그냥 영양제도 여기에 적혀 있는 것만 쓰시고, 비료도 이렇게 그냥 땅에다 밑거름 한번 주시고 3월부터 5월까지 물 8번 주실 때 이런 거 어떻게 섞어서 몇 킬로그램씩 나눠서 주는 거 제가 다 자세하게 적어 놨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5월부터 7월까지 물 7번 주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주자는 나눠 놨어요. 근데 뭐 여기서 나는 7월까지 안 키운다, 7월 초에 따는데 이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조생종 키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따시는 분들, 그런 분들 또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보시면은 비싼 거 같은데 좀 부담되는데 그러시는데, 사용량이랑 특히나 영양제 사용량 같은 거 보시면은 300평에 지금 원래 쓰시던 비용들 있잖아요. 그 비용보다 굉장히 부담되게 비싸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푼 한 푼 비싸지만 300평의 영양관리비,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체계적인 거, 후기까지 가지 않는 질소, 후기에 많이 공급되어야 되는 황산 칼륨, 이동성과 흡수 효율성, 그리고 불용화성을 억제한 폴리인산의 공급, 그리고 주기적으로 주어야 되는 칼슘 영면 시비, 뭐 생리활성 연면 시비, 이런 거를 다 포함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그래서 어쨌건 아까 말씀드렸던 수확량과 당도를 저도 올리고 싶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 거고, 저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관주 재배를 시작을 하시면서 이런 제품들을 도입하셔가지고 솔직히 당해년도에 좋아지겠습니까? 이거 하시면 올해
복숭아가 무슨 뭐 이브릭스가 오릅니다 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믿지도 않으실 거냐. 이걸 어떻게 믿어요? 트렁크가 이만한데 이게 무슨 뭐 쪽파나 대파나 그런 거면 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수확량 한 번에 20% 늘려 보시죠 이렇게 하는데 나무다 보니까 우리 한번 꾹 참고 한 최소 2년 3년 정도는 이 프로그램 이 매뉴얼대로 한번 나무랑 과원을 관리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질문하시기 전에 그러면 강의 여기까지 박수 이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